네, 김종필 전 국무총리 타계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애도의 뜻을 보였습니다. 네, 유용아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8시쯤에 노안으로 별세 소식이 있었는데 이로써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3기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애도의 뜻을 또 정치권은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정치권은 뭐 김종필 전 총리하고 관계했던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만난 사람도 많을 테고 또 혜택을 본 사람도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한국 현대 정치사의 여러 가지 왜곡과 굴종과 또 여러 가지 영역을 같이 함께 안고 살아오신 분이었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1961년도에 이제 5.16 군사 쿠데타 이후로 이제 정치에 등장하는데요. 그 이후 40에서 50년 동안 실제로 정치 일선에서 거의 떠난 적이 없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 권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권력에 근접하기도 했고 이인자도 했었고 또 예. 권력과 또 멀어지기도 했었고 또 여야를 막론하고 또 어느 경우 여권도 했고 어느 경우 야권도 했고 그러한 어떤 한국 현대 정치사의 어떤 산 증인이었고 굴곡을 같이 한 그러한 분이었다고 우리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뿐 아니라 청와대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네. 오늘 한병도 정무수석은 빈소를 찾을 예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수 원로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결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실제로 윤영찬 수석도 한국 현대 정치사에 남긴 고인의 손때와 족적을 쉬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에 미친 영향, 특히 또 국민에게 미친 영향이라 특히 충청권에 있어서의 상당히 충청권의 지역적 이해를 대변했던 또 그리고 권력 구조에 있어서는 내각제 계열을 줄곧 주장했었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이라는 건 상당히 아주 막대한 거였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청와대 입장에서도 당연히 보수 원로 정치인이 가시는 길에 애도를 표하고요. 그리고 주의를 표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김 전 총리는 특유의 그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각 정권의 탄생에도 기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영원한 2인자, 또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본 사람, 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었죠. 또 여러 가지 별칭이 붙기도 했는데 인물에 좀 집중을 해서 본다면 김 전 총리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1961년도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 소장과 군사 쿠데타를 감행하지 않습니까? 4.19 혁명 뒤에 감행했는데요. 그때 사실상 실질적인 주역이었죠. 쿠데타를 성공시킨 다음에 상당히 아주 브라이트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물론 젊었습니다만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 일대 부장을 합니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에서 중정이 권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중앙정보부장을 하면서 공화당을 사실상 창당했고 그때 이제 군사 쿠데타 이후에 정치인들을 다 이제 정치 활동을 금지시킨 다음에 새롭게 공화당을 만들게 되는 거죠. 새로운 정치인들과 함께 공화당을 창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장군이 이제 군사 쿠데타 이후에 이제 그 실질적인 그 민간인으로 복귀하면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김종필 전 총리의 어떤 전략과 전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되면서 대선에서 이기게 되는 실제로 박정희 소장을 그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또 제3공화국을 탄생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뭐 전략과 전술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은 필요한 시기마다 어쨌든 이 타협의 정치를 이루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2인자로서 사실상 박정희 정권의 2인자 역할을 60년대 하다가 결국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삼선 개헌을 하고 유신 정권을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 유신 쿠데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김종필 전 총리가 그 당시에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대선 대통령이 됐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실제로 2인자에서 그 다음에 또 1968년도에 내부 권력투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또 물러나게 돼요. 외유로 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70년대 다시 복귀하지만은 근데 만약에 김종필 전 총리가 만약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만약에 대항했다든가 정치 세력을 모았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비운의 정치인이 됐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권력의 생리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정확하게 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현실 정치의 어떤 리듬이라든가 현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예.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예. 이런 부분에 정확히 알았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최고 권력에 대해서는 또 타협할 줄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최고 권력에 어떤 크게 저항하거나 이런 어떤 반대 세력을 형성하거나 이런 정적화되거나 이런 역할은 안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물론 이제 그 80년에 신군부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실제로 박정희 전 제3공화국의 하나의 어떤 리더였고 그리고 예. 이제 충청권을 대변했던 리더였기 때문에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이제 부정축제자로 몰아서 정치를 못하게 하죠. 예. 그러나 이제 87년 이후부터는 다시 또 등장해서 삼김과 함께 신민주공화당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대선에도 도전하게 됩니다. 예. 또 88년에 이제 신민주공화당에서 이제 35석인가를 얻게 됩니다. 충청권으로. 예. 그래서 이제 한 일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당시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3당 합당을 주도하는 실로 처음에 그 골프장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김용환, 박철원 전 의원과 골프장에서 아마 JP하고 같이 이 3당 합당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YS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3당 합당을 만드는 보수 대연합 구도를 만드는 그러면서 뭐 대통령은 결국은 또 이제 내각 제기를 얘기했지만 대통령은 또 YS가 돼버리는. 예. 그러면서 그 3당 합당의 보수 대연합 구도와 결국은 YS가 대통령이 되는 어떤 권력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 이후에 1995년도에는 YS하고 또 결별해서 나와서 자민련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마침 말씀하신 대로 이제 DJ하고 관계, 이 DJ와 관계가 또 이제 그 제2인자 관계라 볼 수 있는 거죠. 예. 과거에 어떤 그런 보수 정치 세력의 어떤 리더로서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지역 연합이라는 1997년도에 그러니까 충청과 호남이 연합해서 이 지역 패권을 극복하자. 예. 이렇게 DJP 연합을 해서 공동 정부를 구성하면서 예. 대선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DJ가 대통령이 되고 실제로 총리가 되는 공동 정부에서 총리가 됐지만은 내각 인사권의 반을 장악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데 그런 형태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무리 없이 어떤 경우는 물 흐르듯이 또 권력의 생리도 알면서 그러면 자기 자신이 처해야 되는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짚어내는 그러한 어떤 정치 권력의 본질을 잘 알면서 흘러왔던 예. 그런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쭉 이야기해 주셨는데 결국에 2004년 총선에서는 이제 10선 도전에 실패하면서 정계 은퇴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충청권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정치적 지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충청권에서 예를 들면 충청권을 배경으로 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꼭 JP 청구동 자택에 가서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쓴소리도 하고 예. 그리고 단순하게 충청권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들도 문재인 대통령도 가서 제가 인사한 거로 기억하고요. 또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누구나 가서 이 충청권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라든가 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거침없이 얘기하는 그런 정치인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처럼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알려지고 나서 정치적으로 정말 큰 영향을 미친 살아있는 뭐 정치적인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 전 총리는 정계 은퇴 이후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쓴소리를 또 마다하지 않으면서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보수권에서 좀 새겨들을 만한 김 전 총리의 정치적인 일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할 때 김종필 전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잘 아는 사이 아니었습니까? 예.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5천만 명이 얘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고집이 세다 그런 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상당히 맞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인인 박영희 여사가 이제 박영희 여사 빈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찾아갔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저거 국민들에게 예. 나눠주는 게 정치인의 희생 정신이다. 정치인이 열매를 따먹겠다고 하면은 교도소밖에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예. 2015년도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 들었다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여튼간에 그 보수 원로 정치인으로서 물론 이제 이 평화적인 정권 교체, DJP 연합을 통해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에 상당히 정치적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과거의 어떤 독재 정권과 함께했던 이력과는 다르게요. 그러나 역시 정치적인 사상이라든가 정치적인 길은 상당히 보수적 컬러가 강했기 때문에
그 뭐 충청권의 아마 정치인들은 JP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많이 했을 테고요. 조언도 많이 들었을 테고, 그리고 또 의지도 했을 테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정치 상황에 대한 것들을 아무래도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남기게 된 어록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네. 정치 철학은 무엇이었다라고 규정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상당히 보수적 실리주의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정희 정권의 탄생의 주역이었고 실제로 박정희 정권을 지탱하는 상당히 중심적인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뭐 조국 근대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냉전 반공주의, 실제로 최근에 와서도 북한이 핵 포기할 것을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러한 어떤 그 한국의 어떤 보수 우익의 어떤 정치 사상을 갖고 있었고 보수 우익의 정치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정치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 국민에 대한 문제라든가 민심에 대한 문제라든가 정치 권력 관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보수적 실리주의자가 아니었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한국당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고 국민과 어떻게 같이 해야 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JP가 했던 어떤 과정이라든가 길을 한번 좀 한국당 정치인들이 도달해본다면은 예. 나름대로 해답도 좀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앞서 그 해주셨던 것처럼 선거를 앞두거나 뭐 새해가 됐을 때 정치인들이 김종필 전 총리를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사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치는 허업이라는 또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또 앞으로 이루어 나갈 텐데 좀 어떻게 이번 김종필 전 총리의 그 남긴 업적을 통해서 어떤 걸 좀 배워나가야 될까요? 정치는 허업이라는 예. 얘기는 정치를 잘하면 그 열매를 국민이 따먹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허업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 얘기는 뭐냐면 정치인이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 한 50년 가까이 특히 40년 정도는 정치 일선에서 가진 고초도 겪었고요. 그 권력자들의 행태도 봤을 테고 권력이 또 몰락하는 과정도 봤을 테고 자기가 자신이 또 권력에 가장 가까이 가 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그 권력의 허무함을 많이 봤겠죠. 예. 허무함을 많이 봤을 테고 권력이라는 것이 올라가면 또 반드시 또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사실상 몸소 겪은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너무나 권력 욕심을 내게 되면은 예.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치를 잘하면 국민이 열매를 따먹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정치를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정치인의 목적이다. 더 이상 나아가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예. 정치는 허업이라고 마음을 비우고 정치를 하고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어록 하나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예. 했습니다. 그중에는 여러 가지 뭐 비판적인 요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 정치는 허업이란 말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마음을 버리고 정치를 해야지 더 이상 더 나가게 되면은 그것은 상당히 말로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러한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예. 정치적인 어떤 일생을 통해서 얻은 지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예. 자,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에 사실은 풀어가야 할 전국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김종필 전 총리의 타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이후에 우리 정치권을 좀 간단하게 전망을 해보신다면요? 이 보수 원로 정치인이 물론 이제 정치 사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보수 우익적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던 분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당이 지금 처한 현실을 봤을 때 이제 새로운 보수 정치 세력이 이제 태동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정치인이었던 JP의 어떤 행보라든가 정치를 했던 기술이라든가 정치 행보라든가 행로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심판으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런 보수 이데올로기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행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탈각하고 새로운 보수 정치 세력으로 탈바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정치인이 했던 부분들은 역사적인 과정이었고 예. 성과였고 또 역사적인 영향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새로운 보수 정치 세력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또 국민이 요구하는 보수 정치의 길은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선진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그쪽의 예. 정치 이데올로기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떤 보수 우익 세력이 걸어왔던 길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극복하는 과제 그리고 새로운 보수 정치 세력이 어떤 이데올로기하고 어떠한 뭐 당을 만든다 그러면 정강 정책을 가져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정책을 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남긴 숙제가 좀 상당히 많다라고 네.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 타계와 관련해서 우리 정치사에 남긴 의미를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